반갑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참 이상한 나라네요. 그죠? 저녁이 됐으면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시지. 또 무슨 또 공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저 같은 사람 또 하나 세워놓고 이제 앞으로 한 1시간 넘어 또 떠들게 하고 자기들은 의자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할 거고 참 이상한 짓 하는 동물이고 이상한 짓 하는 국민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덕에 아마 우리가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면 다 끝나면 저한테 박수 한번 쳐 주실 거죠? 수고했다고. 근데 저는 강의하면서 늘 생각에 진짜 누가 수고를 하는 건가. 저는 그래도 앞으로 한 1시간 남짓 사람처럼 살 겁니다. 떠들고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의자에 묶여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을 하실 텐데 아마 저보다 더 고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강의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재밌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사실은 그동안 제가 해오던 강의와 좀 다른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처음으로 새롭게 만든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충분히 제 생각하는 바를 전달을 제대로 할지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 제가 코아피티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소개를 오늘 하는데요. 그냥 뭐 느낌이 오시겠지만 영어로 cooperation, 협력이란 단어와 competition, 경쟁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경쟁과 협력이 합쳐질 수 있는 건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전부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우리 지구를 양분해서 이끌어 갈 거다 하는데 이 두 나라가 무작정 경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협력할 리는 더욱 없는 거죠. 이 두 나라가 앞으로 해나가는 일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경쟁적 협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운동 경기 중에 저런 사이클 경기 같은 거를 보면 같은 팀에서 나온 선수들끼리 서로 선두를 이렇게 해주고 힘을 저축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아무리 같은 나라에서 왔어도 내가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내 친구가 금메달 따고 제가 동메달 따면 축하는 해주지만 난 기분이 영 좀 그렇잖아요. 어쩌면 세상 사는 게 다 이런 게 아닐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 경쟁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눈 뜨면 무조건 내 옆에 오는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부라리고 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평소에는 아마 우리 그래도 끌어안고 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제가 협력하는데 너무 애쓰고 했다가 나랑 같이 한 사람이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저는 왠지 이렇게 그늘에 갇혀있다 그러면 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아예 제 수업에서 지금 이화대학에서 하는 수업에서 학기 첫 시간에 아예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란 다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제가 큰 시험을 한 2번쯤 왕창 망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대학을 2번이나 떨어져 보고 뭐 이래가지고 일찌감치 시험에 대한 엄청난 혐오감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된 이래 거의 시험을 보이지 않고 성적을 내는 일을 지금 10몇 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험을 안 보이고 성적을 낸다는 게 굉장히 다양한 다면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저한테 감히 성적 가지고 쳐들어오는 학생이 없습니다. 왜? 10몇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하는데 어느 거 하나를 들고 와서 성적 이게 너무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알았다. 그럼 내가 그걸 다시 검토하겠다. 그 대신 다른 10몇 가지도 다 다시 검토하겠다. 동의하면
하는 거다. 예, 요거 가지고 온 요 캐러고리에서 제가 검토해봐야 최대로 줄 수 있는 점수가 아마 한 5점 될 겁니다. 근데 5점 달라고 그랬다가 제가 12군데에서 1점씩만 깎으면 결국은 7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면 내가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꾸기고 갑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전혀 뭐 그 성적에 대한 시비가 붙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룹으로 공동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 그렇게 해서 제가 위원회를 만들어주고 작업을 하게 합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위원회에 온갖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온 힘을 다해서 그 위원회를 최고의 위원회로 만들지 않으면 그 위원회 사람들 점수를 잘 받을 리 없다. 하지만 그 위원회가 모두가 다 A를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내 위원회를 위해서 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그 위원회에서 내가 A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 삶이 아니냐. 한번 내 수업에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하면서 내가 A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위원회가 망하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원들만으로 똘똘 뭉친 위원회가 자꾸 딴 생각 슬금슬금 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위원회보다 분명히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학생들한테 하느냐면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아마 최고로 좋은 걸 거다. 그러면서도 위원회 내에서 내가 제일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남보다 배 이상, 3배 이상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 내 위원회를 갉아먹으면서 내가 1등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거다. 내 위원회가 1등을 하는 가운데 내가 그 중에서도 또 1등을 하려면 내 같이 위원회 할 때 열심히 하느라고 피곤하지만 그래서 내 친구들이 일 끝내고 쉴 때 나는 또 노력하는 거다.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걸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전 대놓고 합니다. 오늘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결과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윈 선생님은 그 과학자였는데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 양반이 진짜 과학자인가 느낌이 안 올 정도로 문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쓰시던 분이에요. 오히려 숫자는 별로 없고요. 이게 진짜 과학책인가. 여기 보면 그 종회기원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수능 영어반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 From so simple a beginning. 그럼 이게 from a simple beginning. 이렇게 쓰지도 않고요. So simple a beginning. 이런 식으로 어순이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쫙 뒤바뀌어 있고요. 자, 아주 지극히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endless forms. endless가 형용사죠. forms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 forms를 또 뒤에 형용사가 또 있습니다. most beautifully 또 꾸미고요. and most wonderfully 또 꾸밉니다. 이게 명사 하나를 놓고 형용사가 앞뒤에서 막 꾸미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문장력을 가지신 분이었는데요. 그처럼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끝없이 수많은 그런 형태들,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대단한 그런 형태들이 진화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다윈은 DNA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DNA는 다윈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야 밝혀진 거죠. 다윈은 DNA의 존재, 유전자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현존하는 생물들을 쭉 보고 화석들을 비교하고 하면서 태초에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이 모든 게 다 나왔다 하는 것을 추론해낸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연계의 생물들의 DNA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다윈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걸 찾고 있습니다. 그 DNA의 구조상 비슷한 점을 쫙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이 많은 생명들이 다 만들어졌다 하는 걸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생물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태학인데요. 제가 바로 그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사람인데 생태학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 1과 2 사이에
서로 이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그걸 이제 우리가 뮤추얼리즘이라 그러고요. 이건 협력 관계 내지는 공생 관계입니다. 서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누가 있는 바람에 아무래도 조금 뺏기니까 이게 서로 손해를 보는 관계입니다. 한쪽은 이득을 보는데 한쪽은 손해를 보는 관계, 그게 바로 포식, 남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관계, 또 기생,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면 모기는 이득을 받는데 우리는 손해를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런 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구별하면 한쪽은 이득을 얻는데 한쪽은 뭐 별로 손해보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관계를 또 commensalism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뮤추얼리즘을 상리공생이라고 하면 이거는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한쪽만 이득을 본다. commensalism은 한쪽은 손해보고 한쪽은 뭐 별 그게 없다. 이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뮤추얼리즘은 둘 간에 뭐 별다른 손익 계산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평면적으로 구별합니다. 저도 이거를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어느 날 자꾸 이걸 보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연계의 종간의 관계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2차원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건가? 이 뮤추얼리즘, 상리 공생을 하는 이 둘은 절대로 경쟁하지 않는가? 한쪽을 먹고 한쪽이 뭐 먹히고 하는 이 관계에는 경쟁이라는 게 없는 건가? 예, 누가 저를 잡아먹으려는데 저는 도망가고 그럼 그 친구는 저를 더 쫓아오고 그건 경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제 생각에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결론에 전 도달했습니다. 경쟁은 이 모든 관계 속에 그냥 다 있는 기본적인 관계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원하는 존재들은 많다 보니까 경쟁이라는 건 어느 차원에든 어느 순간에든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관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매일 경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눈에 보이게 대면 경쟁을 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니래도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제 앞에 아무거나 좋은 게 다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서 우리는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그 노력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는 그동안 뭐 저쪽에 계신 분들은, 저쪽 섬에 계신 분들은 이러고 툭하면 뭐 아주 대놓고 경쟁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회의 모습이 늘 이렇다 그러는데 우리 삶이 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하루 종일 이러고 삽니까? 물론 우리가 경쟁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경쟁하는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다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동안 혹시 우리가 다윈 선생님의 말씀을 오해한 건 아닐까? 다윈 선생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표현들이 생존 경쟁, 뭐 적자 생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다윈 선생님이 경쟁을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경쟁을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것대로 자연계에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놓고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거를 다윈이 경제학자 멜서스한테 얻은 지식이기도 합니다. 멜서스의 이론이라는 게 결국 그거였잖아요. 너무나 많은 개체들이 태어나서 결국은 많은 개체들은 사라지고 일부가 번식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윈이 한 얘기가 저희들은 오랫동안 그냥 별 크게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경쟁에서 이기려면 피를 봐야 된다. 상대를 꺾어야 되고 상대를 먹어야 되고 뭐 피를 빨아야 되고 뭐 모든 게 그냥 아주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정말 착취하고 이래야만 되는 줄로 저는 오랫동안 그냥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책을 내면서 다윈 지능이라는 책을 내면서 전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문제를 보고 싶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자연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거 해도 되나 싶지만
가끔은 제 주변의 모든 게 다 제 관찰 대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TV를 잘 이렇게 별로 많이 보지 못하는데요. 제가 아마 거의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본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는 가수다는 영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가수다 1 기가 막히게 재밌었어요. 저 대단한 가수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창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고요. 또 하나 저는 이걸 아주 달력에 표시해 놓고 가서 5분 전에 가서 앉아가지고 리모트를 제 손에 꽉 쥐고 제가 기필코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 사람이 딴 데 보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당신 다른 날은 당신이 이거 쥐고 있잖아.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근데 다행히 그 사람도 좋아해서 아주 둘이 열심히 봤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연구하는 진화의 진면목을 이 프로그램이 보여주더라고요. 자연 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아주 압축적으로 진화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뭐 많이들 보셨죠?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네 가수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뭐라고요? 네, 발라드 가수들이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또 어떤 공통점? 탈락자. 예, 중도 탈락하신 분들입니다. 명예 졸업 못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이 가수들한테? 야,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것들은 명예 졸업도 할 줄 모르는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동안 뭐 가수라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욕하세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가수들을 좋아합니다. 대단한 실력을 가진 가수들. 이들이 중도 탈락한 이유는 이들이 이른바 명예 졸업한 가수들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의 게임의 법칙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어떻게 했죠? 7명의 가수가 차례로 부르고 나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가수를 적어내다 보니까 이소라처럼 흐느꼈던 가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김경호처럼 헤드뱅잉 하면서 그걸 쓴 가수가 기억이 나서 저 김경호도 좋아합니다. 감정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 벌어져요? 이 김현우나 이런 친구들 다 발라드 가수인데도 나중에 마치 락 가수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악 쓰는 식으로 다 변했어요. 누가 더 악을 쓰느냐가 좋은 점수를 따는 그런 이상한 구도가 되는 바람에 그 게임의 법칙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저 떨어져 나간 것뿐입니다. 못나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 생태계는 바로 이런 데입니다. 그 주어진 환경에 누가 적응을 잘했느냐지 누가 더 잘났느냐가 생존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가수한테 그냥 뿅 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제 아들이 제 귀에다가 가끔 꽂아주더라고요. 꽂아주면서 아빠 바비킴인데 한번 들어봐. 근데 한 10초 15초 이렇게 끼고 있는데 노래가 메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주면서 야, 노래를 하려면 조용필 이 정도 해야지. 이게 뭐냐. 근데 이 프로그램 보느라고 이 친구 노래하는 걸 제가 다 들었어야 되잖아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냥 제 귀에는요, 저 친구가 내는 목소리 한 안에 희로, 애락 네 가지가 다 그냥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묘한 목소리더라고요. 저 완전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중도 탈락을 하대요. 이런 네 가지가 없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를 떨어뜨리다니 말이 됩니까? 다윈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그냥 강한 자도구나, 이겁니다. 6,500만 년 전에 그 거대한 동물들, 공룡들이 우리 포유류보다 못나서 다 사라졌습니까?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강타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지구가 흔들리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기후변화에 그 대단한 동물들이 적응을 못한 것뿐입니다. 그때 털 달린 쥐새끼 같은 조그만 놈들이 나와가지고 살아남은 그들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뭐 공룡보다 훨씬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냥 환경에 우리는 적응을 한 거고 공룡들은 그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 안 사람은 저 클래식 음악 가르치는 음대 교수인데요. 이 친구한테 또 완전히 가가지고 요즘 뭐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막 모차르트 틀어주고 김범수 틀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야, 저 교수 저 되는 거냐 뭐 이런다는데 이 친구야 말따나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영원히 얼굴 없는 가수로 그냥 끝날 수도 있었는데 나가수라는 빙하기가 나타나는 바람에 득세한 포유류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바람에 그 환경에 기가 막히게 적응할 준비가 돼 있었던 누군가가 살아남은 겁니다. 어쩌면 진화라는 건 이런 것이라는 거죠. 뭐 그렇게 미리 기획하고 미리 잘 준비해가지고 나는 가장 강한 자고 가장 잘난 자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우연한 일의 연속이고 누군가가 지금 변화에 누구보다도 더 잘 맞춰가느냐 그게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혹시 수학 공부하시는 분 계시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거 제가 만든 스토리 아니고요. 서양에서 만든 얘기인데 수학자가 주인공이랍니다. 왜 수학자가 주인공이어야 되는지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이 수학자가 자기 친구랑 산에 하이킹을 갔다가 곰을 만나서 지금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곰이 느려 터진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곰이 평지나 이 비탈길에서 속력이 붙으면 인간보다 더 빨리 뛰죠. 막 도망가다 말고 이 수학자라는 양반이 신발끈을 갑자기 고쳐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다 말고 아이 자네 지금 뭐하나? 아유 다 소용없어. 우리가 어떻게 곰보다 빨리 달리겠어? 아유 우린 다 이제 끝이야. 그런데 이 수학자가 자기 친구한테 쓱 한다는 말이 나 지금 저 곰보다 빨리 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보다 빨리 달리려고 그래. 예, 이 수학자가 자기 친구보다 한 발짝만 앞서가면 곰이 내 친구를 씹어먹는 동안 저는 살아남는 거죠. 예, 이쯤 되면 뭐 친구도 아닌데. 자연계는 어쩌면 이런 곳입니다. 내가 한 발짝만 앞서면, 내가 조금만 더 나으면 어쩌면 내가 살아남을지도 모른다는 게 자연계입니다. 나가수에서 만약 나가수 1회 프로그램의 룰이 7명의 가수가 부르고 난 다음에 1명만 살아남고 6명은 떨어집니다 라고 룰을 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훈훈했을까요? 마지막에 한 친구 탈락하면 뭐 다 가서 끌어안고 어떤 여가수는 막 울더라고요. 아 그렇게 슬프면 지가 떨어져 주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서도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떨어지리라고 상상 못했고 누구든 떨어지는 게 그렇게 달가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은 이런 건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까? 나머지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큰 칼 숨기고 다니세요? 옆에 내 친구가 저쪽만 보면 목 탁 치고 이러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끌어안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맨 마지막 날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아무도 안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져? 마지막 회걸랑요. 예, 마지막 회에서 뭐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서 안 떨어진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나? 세상이 풍요로워서 아무도 멸종하지 않습니다로 들었습니다. 예, 세상이 풍요로우면 멸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워지면 밑에서 경쟁력이 가장 부족한 누군가가 조금씩 잘려나가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또 그냥 멋지게 컴백을 해갖고 우리를 다 우쭐하게 만들어줬는데 김연아 선수가 은퇴라는 게 은퇴가 아니라 한동안 공백기 갖기 바로 직전에 맨 마지막에 했던 경기에서 3등 했었죠. 동메달을 목에 걸고 그 단상에서 눈물을 쭉 흘리는 것 때문에 뭐 말이 많았습니다. 왈가왈부. 김연아 선수가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자기가 왜 눈물을 흘렸나를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 그냥 서양의 어느 작곡가가 만든 그런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라 그때
오마주 코리아라는 코리아라는 내 조국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음악에 맞춰서 내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이 정도가 됐구나. 그런 감격 때문에 그 생각을 하니까 울컥해졌다. 그 얘기를 김연아 선수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터넷에 보면 아사다 마오한테 져가지고 억울해서 울었다. 이 얘기로 그냥 우리는 금메달이 아니면 메달도 아닌 것처럼 동메달이면 세계 70억 중에서 3등 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한 건데 우린 동메달, 메달 축에도 못 낀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다윈 선생님이 적자생존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이건 다윈 선생님이 만들어낸 표현은 아닙니다. 다윈의 이론을 세상에 알리느라고 바빴던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이론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멋진 표현을 만든 겁니다. 다윈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당신도 가져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다윈 지능이라는 책에서 다윈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실수하신 것 같다. 제 주제에 감히 다윈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겁없이 얘기했습니다. 적자 생존을 영어로는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합니다. 최상급을 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최고로 적응한 누군가만 살아남아라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적자 생존이 아니라 최적자 생존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겠죠. 저는 다윈 선생님이 이걸 그대로 받지 마시고 이걸 비교급으로만 고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Survival of the fitt입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누구보다 조금만 더 적응하고 있으면 어쩌면 난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이게 자연의 그동안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또 보면 됩니다. 자연계에서 정말 성공한 생물 집단들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요. 지금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생물 집단이 누구냐? 무게로 가장 성공한 생물 집단이 누구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은 고래요? 코끼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물이다 보니까 그냥 동물 생각만 하는데요. 이 세상의 동물을 다 합쳐본들 식물의 무게랑 비교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이 세상은 식물이 완벽하게 잡은 지구는 식물의 행성입니다. 그중에서도 꽃을 피우는 식물, 현화식물들인데요. 숫자로 가장 성공한 친구들이 곤충이잖아요. 이 곤충과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성공을 거둔 이 두 생물 집단, 곤충과 현화식물이 보기만 하면 서로 칼질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꽃가루 바지라는 공생 계약을 맺으면서 함께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성공 케이스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늘 우리는 공부하면서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동안 못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연계에서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주변의 모두를 제거하면서 홀로 독존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쩌면 누군가와 손을 잡고 공생함으로 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더 기가 막힌 성공을 거둔 얘들이 질비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저희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짝이 없는 동식물은 없습니다. 누군가와는 짝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도 짝을 맺은 자들이 짝을 맺지 않은 자들을 다 물리치고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주로 이제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경제학자들인데요. 최후 통첩 게임이다. 그래서 얼티메이텀 게임이라 그러는데요. 이를테면 10,000원을 한 양반한테 주면서 옆에 분하고 둘이 나눠 가져라. 근데 옆에 사람을 얼마를 줄지를 잘 생각하고 줘라. 근데 옆에 사람이 넌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야? 그러고 받기를 거부하면 둘 다 못 받는다. 내가 도로 10,000원을 가져올 거다. 자,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경제의 주체인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하는 학문입니다. 지금 경제학 듣고 계시거나 전공하신 분 뭐 그렇게 배우셨죠?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그 전제하에 경제학이 성립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면 10,000원 중에서 100원만 줘도 받아야 됩니다. 왜? 거부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 갖잖아요. 기분은 나쁘더라도 지가 9,900원을 갖고 날 100원밖에 안 주네. 야,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러면서도 받아야 그게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정도 주면 받는 문화권이 없습니다. 내가 거지 새끼냐 이걸 받게 그리고 집어 던진답니다. 대체로 한 100불이면 한 30불 정도 줘야 받는답니다. 평균. 되게 많은 거에서요. 주는 사람 더 웃겨요. 주는 사람은 설명하면 되잖아요. 당신은 합리적인 동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 합리적이다. 그러면 넌 내가 10원을 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10원 주면 되는데 주는 사람도 상대가 안 받을까 봐 미리 걱정하고 얼마 줄까 고민하다가 한 30불 정도를 주더라는 겁니다. 70불 남 주고 자기가 30불 챙기는 문화권은 없습니다. 50불 주고 나도 50불 갖는 문화권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30불 정도는 준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성 속에 내 거 다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내 거 반을 그냥 뚝 잘라주기도 약간 좀 그런데 3분의 1 정도는 좀 줄까? 이 정도로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 그건 우리가 꼭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자연에 대한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인데요. 윌슨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바이오는 생명이고요. 필리아는 사랑이죠. 우리의 인간의 속성 속에는 자연을 사랑하라는 그런 속성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설명이 사슴, 새끼 사슴을 이렇게 보면 강아지를 보면 고양이 새끼를 보면 그거 보면서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너무 예쁘다 뭐 새싹을 보면서 잘됐다 이렇게 새싹을 보면 이렇게 왠지 보호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을 사랑하고자 하는 게 본능적으로 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아이고 저 제자 주제에 대놓고 덤볐다가 선생님이 하여간 두고두고 저한테 이 문제에 있어서 섭섭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뭐 저희한테 미리 이 얘기하고 책을 내신 게 아니라 어느 날 저희도 책으로 이걸 이제 접했거든요. 책이 나왔길래 그걸 읽으면서 저는 읽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랑 같이 앉아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뭐 얘기하다가 제가 아주 정식으로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랬다가 아이고 정말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제가 그 얘기한 거를 지금도 섭섭해 하신다 뭐 해주시는데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뭐 이게 두 동굴 이야기라는 건데요.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제가 패러디 한 겁니다. 자, 옛날에 그 동굴에서 살던 우리 조상 시대를 한번 이렇게 연상해 봅시다. 이쪽 동굴에 사는 집안하고 저쪽 동굴에 사는 집안하고 한쪽 동굴에 사는 집안은 굉장히 이 잠귀가 밝으신 할머니가 집안의 제일 어르신이라고 칩시다. 주무시는 줄 알고 밤중에 손자가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뭐 전기가 있어요. 그날따라 달도 없는 나가려니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동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실내 하려고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뭐 잠결에 벌써 들으셨어요. 어디 가냐? 할머니 저기 화장실 밖에 나가서 누구 와라. 그 손자 나갔다가 그날 못 돌아옵니다. 뭐 사냥 좀 가려고 이제 막 준비하는데 웬 놈의 집구석이, 웬 놈의 동굴 구석이 이렇게 냄새가 나고 그러냐.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다 대청소.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집안은 그날 저녁에 굶었잖아요. 그런 집안하고 저 다른 동굴에 있는 집안은 그냥 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그냥 망고강산이세요. 부어라 마셔라 뭐 그냥 잘 지내세요. 그러면 당연히 동굴 안이 팔이 끓고 뭐 더럽고 냄새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야,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러고는 뭐 하세요? 그날 마실을 다니세요. 쭉 돌아다니시더니 저녁 때 오시더니 야, 좋은 동굴 찾았다. 이사 가자. 그 당시에 뭐 가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사짐센터 부를 것도 없이 그냥 다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요. 그 두 집 중에 어느 집이 잘 살았을까요? 주변을 매일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저 변 보다가 변당한 집안이 더 잘 살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대충 살고 지저분해지면 또 딴 동굴 가고 하는. 제 생각에 저쪽 동굴이 분명히 더 잘 살았을 겁니다. 더 잘 먹고 잘 살았고요. 자손도 많이 퍼뜨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쪽 집안의 후손들입니다. 이쪽 집안은 몇 사람 못 태어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엔 우리 유전자 안에는 자연을 사랑하라는 유전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악착같이 잘 빼먹고 악용하다가 그러면서 남보다 더 빨리 성장해라 이거죠. 우리 인간이 지구의 만물의 영장이 된 게 저는 그래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자연을 누구보다도 잘 이용해 먹을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옮겨갈 동굴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제발 진담으로 받아주시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대통령 출마할 겁니다. 언젠가. 농담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수도를 옮겨주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라는 게 드디어 생긴 건데 이 서울이 사실은 기능을 하기 너무나 복잡한 도시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자체가 틀린 건 아닐 텐데 최근 인류 역사에 수도 옮겨서 된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참 무리한 일을 하게 된 건데 저도 이제 또 무리한 짓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반도가 너무 복잡하죠. 제가 나라를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찍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무회의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로 가면 좋겠습니까? 뭐 장관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 보고 캐나다 정부에 연락하시오. 우리가 내년에 이사 간다고. 캐나다 정부가 뭐라 그럴 거예요? 웬 미친놈들을 다 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모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다 팔면 캐나다 산다면서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렇게 비싸다는데 우리가 이사 간다 그럴 때 안 받으면 우리가 그냥 사버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이제는 옮겨갈 동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자연을 사랑하면서 자연을 보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두뇌로 열심히 배워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자연 파괴는 그냥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학자가 되었고 이걸 자꾸 알리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같이 우리의 생활부터 고쳐나가야 이 지구를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옮겨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이 동물이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러고 살 때는 뭐 걱정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어쨌든 뭐 살아남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우주 물리학자들은 언젠가 그분들이 좋은 지구처럼 생긴 뭐를 발견해 주신다고 저희들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나사에서는 그래서 툭하면 몇십 년 전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를 요즘 슬금슬금 흘립니다. 생명체의 흔적을 어디서 본 것 같다. 나사가 자꾸 연구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는 우주물리학자들이 하는 연구 자체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좋아합니다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우주에 어느 행성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이사 가시겠어요?
전 안 갈랍니다. 화성에 화성지구 개발했다고 거기 가면 돌밖에 없고 뭐 귀뚜라미도 없고 까치도 날지 않은데 건물이야 잘 지어주시겠죠. 그 안에서 뭐 아주 편안하게 잘 살겠죠. 다 가세요. 전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서 그냥 모기에 뜯기면서 그냥 여기서 살래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입니다. 아무리 우주에 살만한 공간을 확보한다 그래도 거기에 자진해서 갈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옵션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작은 지구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요. 그걸 배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주로 나간다는데 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것도 그렇고요. 또 어떨 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가 뭘까? 태양계에서 최고의 행성이 되고 싶어서 그런가? 목성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뭐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경쟁하고 사나?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행성하고 지금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요 행성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경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마치 근데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뭔가 우리가 지구 전체가 뭔가 기가 막힌 목표가 있어가지고 우주에서 금메달 따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참으로 얄궂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홀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게 목표라는 거죠. 독존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공존이 우리의 목표다 하는 건 확실히 하고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그래서 뭐 정부가 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자꾸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지난 정부에 위원회가 잔뜩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동반성장위원회 전 제일 이상한 위원회 중에 하나였다고 좀 생각합니다. 멀쩡히 열심히 다들 경쟁하고 사는데 대기업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많이 가지면 어떡해 좀 내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고요. 자꾸 절더러 와서 강의를 하라 그래서 저 여러 번 불려갔어요. 저기서 하는 무슨 행사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가서 자꾸 저는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강의 준비도 하고 이러느라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일부러 가서 좀 여럿을 만나봤어요. 중소기업 이쪽에서 부르면 또 가서 같이 얘기도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자선사업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쟁할 수 있게 게임의 룰을 확실하게 정부가 그걸 좀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거더라고요. 대부분의 얘기가. 그래서 그 정당한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느냐. 괜히 이게 서로 도와주느니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그런 위원회가 벌써 있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그걸 하는 거더라고요. 뭐하러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이상하게 만들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우리가 너는 너를 도와라. 이 사람 걸 뺏어갖고 저쪽에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연스럽게 돕게끔 서로 돕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걸 터득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이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래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기업에서 생각한 거더라고요. 정부가 생각한 게 아니라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느 한 기업에, 제가 뭐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한 기업에서 이런 기특한 생각들을 한 겁니다. 자, 공생이 왜 어렵겠어요? 공생을 하려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생할 필요 없는 상황에선 뭐 내가 내 거 다 그냥 가지면 되는데 함께 살려면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해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생이란 말을 너무 잘못 거창하게 이해하시면 무조건 다 줘야 된다는 뜻으로 자꾸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만이 희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분들은 분명히 희생하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희생이
꼭 이 수준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양보하는 희생, 그 정도면 공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계에 아주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잘 연구한 케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가면 그 아카시아 중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아카시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카시아는 요 가시가 굉장히 얇은데요. 거기 상당히 큰 가시가 이렇게 있는 아카시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쇠뿔 아카시아라고 하는데 소의 뿔처럼 생겼다. 근데 얼마나 크면 물론 요 개미가 조그만 개미이긴 합니다. 개미가 여기에 구멍을 뚫고 이 안을 비우고 이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는 개미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거죠. 물론 뭐 문까지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문 정도 내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뭐 사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고 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먹이도 줍니다. 여기 보면 잎이 빠져나가는 여기에 이렇게 동글동글 무슨 항아리처럼 생긴 게 이렇게 있죠. 요게 이를테면 꿀 항아리입니다. 이 식물이 단물을 분비해서 여기다가 담아 놓습니다. 고여 있습니다. 개미가 여기 와서 이거를 빨아먹는 겁니다. 지금 빨아먹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단물을 빨아다가 또 이 안으로 가서 저장해 놓고 먹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보면 이렇게 노란 이런 것들이 새 잎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요게 뮬러리안 바디라고 부르는 당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먹입니다. 개미 먹입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에게는 아무 이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개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미가 그걸 이렇게 수확해 가지고 들여다 놓고 먹습니다. 개미의 주식입니다. 저게. 저 개미들이 먹는 하루 식단의 한 90%가 이겁니다. 자, 이 아카시아는 개미에게 집도 줘요. 먹을 것도 다 줘요. 완전히 하숙치는 거죠. 그런데 하숙생이 그냥 돈도 안 내고 고맙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사라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개미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아카시아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걸 제거해 줍니다. 이를테면 바디가드 산업을 하는 거죠. 숙식을 제공받고 경비를 서주는 겁니다. 저기에 들러붙는 온갖 초식곤충 다 없애고요. 저는 제 눈으로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어느 농부가 자기 친척 집에 갔다 왔는데 말이 그냥 뼈만 남았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이 아카시아에 묶어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묶여서 가질 못하고 이 개미들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뜯어먹었는데 정말 뼈만 남았습니다. 거의. 정말 이 정도로 하여간 이 아카시아 근처에 아무도 못 오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무도 못 오게 하나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그 쇠뿔 아카시아고요. 이게 옆에 이렇게 다른 식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열대 진면목이거든요. 온대지방의 숲에 가면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열대는 이 정도로 그 약간의 햇빛도 서로 얻으려고 막 얽혀 있는 겁니다. 이 아카시아에는 개미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개미를 입주시켰습니다. 억지로 들어가서 사시라고 개미를 구멍도 뚫어주고 해서 입주시켰습니다. 입주시키고 한동안 지낸 다음에 저희가 찾아가 봅니다. 저 아카시아 근처 변방 5m에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초식곤충, 초식동물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경쟁할 만한 다른 식물들도 뿌리 근처부터 다 끊어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혼자서 햇빛 다 받고 물 다 빨아당기고 저 위에 수간부에 구멍 뚫린 데를 제일 먼저 올라가서 차지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식물들을 다 제치고 이 아카시아와 이 개미 엄청나게 잘 조율된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온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양쪽의 DNA를 잘 조사해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둘이 이런 관계를 맺어온 게 한 6천만 년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6천만 년 전부터 이들은 계약서를 쓰고 둘이 같이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둘에게 엄청나게 좋은 그런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 둘이 관계가 그냥 한쪽이 무조건 모든 걸 양보한 겁니까? 또 한쪽은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한쪽은 그 희생을 취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조율한 거죠. 이런 예들이 자연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개미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개미와 진딧물 다 들어보신 거죠? 개미가 진딧물들 보호해주고 그 진딧물이 식물의 즙을 빨아당긴 걸 해서 소화시켜서 뒤로 내보내주면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 관계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개미들이 진딧물 잡아먹는 거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잡아먹다가 어느 날 그 진딧물 중에서 나를 먹지 말고 내가 단물을 줄 테니까 단물을 네가 가져가는 게 어떠냐. 계약이 형성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하지만 어느 날 지키는 개미 중에 고민에 빠지는 놈이 왜 없을까요? 단물은 그거 한 방울씩 받아다가 갖다가 저장해야 돼요. 근데 내 앞에 앉은데 오늘 되게 배고파요. 근데 내 앞에 단물 주는 이놈은 요걸 그냥 먹으면 더 배가 좋을 텐데. 전에 63빌딩 지하에 수족관에 가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작은 물고기가 들어와서 입안 청소해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도 똑같은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한동안은? 예, 자기가 양치질을 못하니까 와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다 이 구강 위생을 다 해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느 날 솔직히 오늘 너무 배고프다. 다물면 돼요.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입만 한번 다물면 그날 저녁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런 짓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날 너무 입이 텁텁한데 와서 하고 있어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왜? 지가 다 먹었잖아요. 그런 집안하고 그래도 그 순간에 그 욕망을 참은 집안하고 누가 더 잘 살았겠어요? 이쪽 집안은 구강암으로 다 죽었어요. 이쪽 집안은 구강위생을 잘 해결하면서 배고픔을 몇 번 이겨내면서 살아남는 거죠. 결국은 시작 단계에서는 서로 조율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단계 때 약간의 희생들을 서로 조율하면서 살아남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연계에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 어려운 그걸 성공해내지 못한 것들은 아마 멸종했을 거고요. 그 관계를 성공해낸 것들은 살아남았을 겁니다. EQ라는 게 어느덧 우리에게는 익숙한 게 됐죠. 한동안 우리는 IQ만, 지능지수만 생각하다가 감정지수라는 걸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가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분이 실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쿠키를 하나씩 주면서 지금 먹어도 되는데 안 먹고 저녁 때까지 요거 꼭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이따 2개를 더 줄게. 그러면 집에도 가져갈 수 있어. 많은 아이들은 못 참고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참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는 아이들은 더 많은 걸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 연구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요. 팔로우업 연구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때 참았던 아이들이 대학도 훨씬 좋은 곳을 갔고 직장도 훨씬 좋은 곳을 얻었더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두뇌로 생각할 수 있는 IQ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성지수, EQ라는 게 있다는 거죠. 참을 줄 아는, 더 큰 거를 보고 계산하고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에게만 있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도 저게 이를테면 EQ입니다. 그 동물들의 참아낸 거죠. 자,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냥 흔히 생각하던 경쟁, 컴피티션, 이걸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아프리카 초원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요. 사자가 뭘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그 사자가 혼자서 저거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이에나가 여러 마리가 확 덤벼 들어가고 사자를 오히려 물리치고 지네가 또 끌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또 저런 이글들은 또 근처에서 잠시만 한눈 팔면 또 와서 다리 하나 물고 날아가고 뭐 이런 겁니다. 경쟁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경쟁의 하나의 경쟁 관계에 속해 있는 여러 그 성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반드시 둘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똑같은 형태의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기업대로
그 다른 경쟁 관계도 있지만 그 기업을 도와줘야 하는 다른 또 기업도 있고 뭐 여러 관계 때문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경쟁 구도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쟁에서 드디어 그래서 코아피티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회사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경쟁 회사하고만의 관계만 자꾸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경쟁 회사보다 더 잘하려면은 이 회사에게 뭔가를 납품하는 다른 회사들 또 뭐 재료를 가져오는 이런 쪽하고도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이쪽보다 더 원활하게 생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함께 뭔가 다른 정확하게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면서도 함께 서로 뭔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소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하는 것 때문에 경쟁자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둘 사이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코아피티션이 그냥 단순한 코아퍼레이션보다 또 단순한 컴피티션보다 훨씬 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 이 두 당나귀가 서로 먹겠다 그러면 서로 잡아당기면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갖고 둘이 협의를 보고 야, 오케이, 너부터 먹고 그다음에 나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지금 제 문제를 본 거고요. 함께 뭔가 경쟁을 하면서도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아이디어들을 잘 이어가면 그냥 단순한 경쟁이 아니고 단순한 협력이 아니고 경쟁하면서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묘안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말하기는 쉬운데요. 이게 실천에 옮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경쟁보다는 협력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두 말을 붙여서 경협이라고 한번 붙였는데 해놓고 나니까 경협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경제협력 생각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뭔가 다른 말이 없을까 지금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냥 단순한 협력 관계, 그냥 단순한 경쟁 관계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어떤 형태로든 잘 이렇게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관계에 저희가 더 많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이미 비즈니스 월드에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행사 중에 아시아나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비행사들 간의 협력체제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곳에 한 업체가 돼갖고 함께 여러 가지를 공유합니다. 아시아나에서 축적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이런 다른 비행기에도 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바람에 이제 다른 데도 막 이제 또 만들어지고 칼은 또 다른 데 이제 조인을 했던 거고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토요타가 유럽의 두 회사와 얘기를 잘 나눠가지고 세 회사가 자동차 기본 프레임을 다 공유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만드는 건 각자 알아서 하고 이래가지고 세 회사가 그 상당 부분 저거를 개발하는 비용도 같이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훨씬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걸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된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아를 흡수해 놓고 완전히 다른 두 회사로 하지 않고 그 두 회사를 그냥 하나로 그럴 수도 있었죠. 기아를 없애고 현대로 그냥 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두 회사를 따로 운영하면서 둘이 자동차 프레임을 그대로 다 공유하면서 작업을 시작했죠.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이것도. 두 회사가 따로따로 약진하면서 때로는 기아가 최근에 막 약진하니까 현대가 또 막
힘내야 되고 뭐 이런 둘 간에 약간의 긴장 있는 경쟁을 시켜가면서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가 또 이런 굉장히 오랫동안 뭐 엄청난 경쟁만 하던 두 회사인데 이 두 회사도 힘을 합치고요. 또 구글과 또 애플이 이렇게 같이 또 일을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업계에서는 비즈니스 월드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 이게 우리 일상 삶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우리 일상 삶에서 먼저 벌어졌던 일일 겁니다. 더더군다나 저처럼 자연계를 연구하는 사람은 자연에서는 훨씬 이전에 늘상 벌어지고 있는 관계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이 둘 간의 경쟁만 너무 생각했던 경향이 있다는 거죠. 경쟁은 하되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때로 협력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조율해낼 건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운동 경기 처음에 모두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 숏트랙. 이거야말로 보면 우리 선수들 간에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다른 나라 선수들이 삐집고 들어오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죠. 두 선수, 세 선수가 긴밀하게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하지만 마지막에 아무리 동료지만 누구는 금메달 따고 누구는 은메달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최종 순간에는 누가 금메달을 따느냐 하는 거를 뭐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코치들이 좀 조작했느니 해갖고 한때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같이 협력해서 함께 성공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더 성공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저는 삶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연구한 개미인데요. 아주 정확하게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예전에 쓸 때만 해도 이 경쟁과 협력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논문을 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이렇게 또 정리하면 되겠다. 아즈테카 앤츠라고 부릅니다. 중남미에 사는데 그 동네에 있었던 옛날 인디언 이름을 따가지고 한 건데요. 아주 작은 개미인데 무지하게 지독한 놈들입니다. 지금 제 카메라를 공격하겠답시고 이렇게 그냥 몸을 꼿꼿이 세우고 안테나 올리고 헤드뱅잉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무지하게 많이 찍었는데 초점이 맞는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에 사나 서크로피아라는 나무에 삽니다. 트럼펫 나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열대에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빈 공간이 햇빛이 들어오는 빈 공간이 생기면 가장 먼저 거기 뿌리 내리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주의자격인 나무인데 제일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수간부를 차지하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 자라면 한 30m쯤 되는 큰 나무로 자랍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를 잘라보면요. 무슨 놈의 나무가 저렇게 속이 텅 비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놀라세요? 이런 나무 알고 계시면서. 대나무. 대나무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대나무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아니, 나무라는 게 그 안에, 그 줄기 안에, 본 줄기 안에 물관, 채관 다 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속을 비워가지고 물관, 채관을 이렇게 가상사리에다가 막 삐집게 넣어놓고 이런 짓을 대나무는 왜 한 겁니까? 이 답을 찾은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생물학자 중에. 지금 대나무 연구들 다 하고 있는데요. 대나무는 왜 속이 비었을까? 이게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서크로피아 나무는 왜 속이 비었을까? 답 찾았습니다. 저희가. 왜 속이 비었냐고요? 개미한테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속을 일부러 비운 겁니다. 농담도 그렇게 농담을 하시면 됩니까? 그러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개미가 이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정도냐? 개미는 집만 비워준 게 아니고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먹이도 줍니다. 이게 이파리가 나가는 밑둥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쌀알처럼 이런 게 매달려 있습니다. 요거 이 서크로피아 나무가 분비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요걸 개미가 하나씩 쏙쏙 뽑아다가 집안에다 쌓아놓고 저걸 먹습니다. 저걸
영양 분석을 해보면요.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지방 약간 하고. 도대체 식물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내나. 저건 세입자가 자꾸 요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두부만 맨날 주니까 고기 좀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만들어서 준 겁니다. 예, 집 주죠, 밥 주죠. 개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똑같이 이 식물에 덤벼드는 모든 다른 초식곤충들을 이 개미들이 다 잡아 죽여줍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공생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제가 개미를 위해서 아예 만들어줬다 그랬는데, 이렇게 처음에 소크로피아 나무가 자랄 때 보면 한 1m, 2m쯤 되는 나무 보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뭐가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힌 데가 있죠. 여긴 뭐 이렇게 부스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왜 이러냐? 여기에는 여왕개미가 들어간 지 좀 퍽 된 겁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왕개미가 들어간 이 구멍이 이제 오래돼서 굳은 살이 배긴 겁니다. 이제는 더 뚫지 못합니다. 여기 너무 딱딱해서. 그런데 여기는 여왕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데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가서 이렇게 밀면 부슬부슬 저희가 뜯어집니다. 구멍이 보입니다. 다음 여왕개미가 별 수고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왕개미가 혼인 비행을 하고 이제 이 나무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에 들면 날개를 끊어냅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 날개 근육을 녹이면서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겁니다. 자,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 나무의 줄기에 아무 데나 뚫는 게 아니고요. 나무가 이미 개미에게 여기를 뚫으시면 됩니다 하고 마련해 준 곳이 있습니다. 여기만 얇아요. 다른 곳을 뚫는 게 아니고요. 개미도 압니다. 개미가 무슨 학교 가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여왕개미는 그냥 압니다. 저 식물이 개미와 이미 오랜 세월 계약을 맺어서 만들어낸 적응 현상입니다. 그 정도로 둘이 조율했습니다. 자, 이 여왕개미가 뚫기 시작합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거 뚫으려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뚫고 머리가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뚫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냥 최소한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자, 가슴이 들어갔습니다. 이 뚱뚱한 이제 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배가 하고 들어갑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뭐 하나? 안쪽에 벽을 긁어가지고 거기 있는 걸로 이 구멍을 막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은 저기에 식물이 뭘 분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누가 와가지고 저길 머리로 밀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식물에서 뭐가 분비가 돼갖고 저희가 완전히 꽉 막힙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옆을 뚫는 게 낫지 여긴 못 뚫어요. 그러면 이제는 문이 완전히 잠긴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새로 자라는 소크로피아 나무를 이렇게 한번 잘라보면요. 마치 건너편 아파트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겁니다. 각 층마다 다 다른 집입니다. 거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제가끔 살림을 차렸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붉은 여왕개미가, 노란 여왕개미가 한 마리 있고요. 여기는 저 검은 여왕개미 3마리, 여긴 4마리, 여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까만 개미고요. 하나는 좀 붉은색이 띄는 개미입니다. 여기가 이 개미가 들어온 거기입니다. 꽉 닫아놨습니다. 이 집은 아직 안 닫혔습니다. 여기는 현관문을 닫아만 놨지 잠궈놓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현관문을 아예 잠근 겁니다. 여기는 더 이상 여왕개미가 못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는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도 들어왔어요. 4마리가 들어와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들 들어와 있나? 이 나무가 나중에 20m가 되면, 30m가 되면 저 나라에는 여왕개미가 딱 한 마리만 남습니다. 한 마리의 여왕개미의 자손들이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게 되는 때까지는 여러 집안이 다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 중에 어느 한 집안이 이 나무 전체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이건 종이 다릅니다. 종이 다른데 한 살림 차린다. 이건 자연계에서 한 번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을 이렇게 지어놓고, 1층부터 저 10몇 층까지
앞으로 5년 내로 자식을 제일 많이 낳는 집에 아파트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경쟁을 한번 한다고 쳐보자고요. 이모도 와서 살아야 되고 고모도 와서 살아야 되고 집안에 여자들이란 다 와서 살아야 돼요. 많이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조선족도 끌어들이고 조선족도 인간이잖아요. 이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기려고 오랑우탕 아줌마를 데리고 온 케이스입니다. 종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종이 다른데 한 살림을 차리는 겁니다.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한 사람인데요. 이거 가지고도 제가 네이처에 논문을 못 낸 바보입니다. 논문을 내서 보냈는데 편집장이 우리 네이처 독자가 별로 관심 없을 것 같다. 이거에 관심이 없으면 도대체 세상에 뭐가 관심이 있는데 그러고 막 그냥 씩씩거리고 저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요. 그 딱지 맞으면 그냥 딱지 맞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10번씩 도전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저는 한 번 딱 치면 정말 그러고 포기하고 딴 데 보냈어요. 딴 데서 또 딱지 맞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데 못 내고 말았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제 미국 친구한테 한번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참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 제목 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종간 협동과 뭐 어쩌고 이렇게 했지. 그렇게 제목을 쓰면 누가 읽냐. 네이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자가 네이처에 논문 내면 일간지 1면에 가끔 소개도 되죠. 네이처는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일반 가정으로 배달되는 일반 잡지입니다. 과학 잡지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가정으로 배달되고 워낙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매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번 나오는 저널에 낸 것보다 매주 나오는 저널에 내면 먼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노벨상 받을 때 네이처에 낸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처가 좋은 거지 네이처 논문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한 페이지 반인데 다른데 30페이지 낸 것보다 더 좋을 리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읽어야 되니까 제목부터 섹시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몰랐어요. 제 친구가 저보고 개미 사회의 베네통 이렇게 붙이지. 요 색깔 다른 둘이가 참.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근데 뭐 딴 데다 이미 제가 발표해서 이제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랬거나 말거나 개미를 연구하는 저희들 전 세계에 한 500명 정도 있거든요. 우리끼리 모이면 한 일주일 내내 개미 얘기만 하고 뭐 이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저를 알아는 줍니다. 종이 다른데도 한 살림 차렸던 연구를 한 친구 뭐 이래서 제가 내년에 호주에서 우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내년에 호주에서는 전 한 석 달 전에 그 이메일 받고 지금 조금 흥분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아마 미국에 그냥 교수를 했으면 지금도 계속 개미 연구만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국은 그렇게 한 가지만 쭉 하고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바람에 저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나라에서 학생들을 자꾸 저를 찾아오니까 제가 너무 여러 가지로 제 몸을 찢었어요. 그래서 개미도 하고 까치도 하고 영장류도 하고 이젠 돌고래까지 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 꺼놨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비행기로 돌고래 2마리가 서울 동물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강의 끝나고 또 전화 켜고 잘 왔느냐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참 더 큰 일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게 늘 개인적으로 조금 서글픕니다. 제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조금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한 석 달 전에 내년에 호주에서 하는 저 학회에 절 기조 강연을 해달라고 지금 연락이 와서 나 개미 연구한 지 오래되는데 처음에 한 2주일을 제가 답을 못했어요. 고민이 돼서 이 얘기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거의 20년 전에 한 연구인데 그럴 수는 없고 어떡하나. 저희 개미 연구를 하나 시작한 게 있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아주 묘한 개미인데, 에메리 개미라는 개미인데, 그 개미를 연구를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재미있는 게 조금씩 발견되고 있어서 그거를 발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2주쯤 됐는데 또 연락이 오면서 안 할 거냐. 근데 그게 굉장한 영예거든요. 같은 동료들끼리 이만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네가 우리를 대표하는 기조강연을 해라 하는데 그걸 거절하기는 좀 너무 싫어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조하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결과가 잘 나와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재밌는 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창피한 당하고 기조강연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벌어지는 일이 뭐냐? 왜 이런 짓까지 오랑우탄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느냐? 누구보다도 먼저 일개미, 충분한 숫자의 일개미를 만들어내야 이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경쟁하는 개미들에서 보면 나중에 이 일개미들이 충분한 숫자가 되면 이 문을 다시 뚫고 나갑니다. 안에서부터 긁어가지고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해보니까 20마리 정도는 돼야 일개미들이 움직이더라고요. 20마리가 안 되면 서로 눈치만 보고, 야, 우리 나가봐야 우리가 힘쓰겠냐? 그리고 안 나가요. 20마리를 만들어내려면, 예를 들어서 여왕개미 혼자서 살림을 시작하면 혼자서 2달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일개미가 예를 들면 한 5마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마리를 만들려면은 2달 안에 되는 게 아니라 8달을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4마리가 이 집처럼 4마리가 같이 살림을 차리면 한 마리당 5마리씩 한꺼번에 키워내면 똑같은 기간 동안에 20마리를 키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협력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다가 보니까 같은 종끼리 협력하다가 그것도 모자르면 이렇게 다른 종하고도 협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요. 이 두 종이 나중에 따로따로 살 때 보면 일개미들을 저희가 저희 생물학자니까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컨스트럭터야, 이거는 센터크로아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살림 차리고 사는 동안엔 둘이 낳는 일개미가 구별이 안 됩니다. 굉장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래서 협력을 하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나무를 저렇게 절단해 놓으니까 나무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왜 종이 뚫는 기구 있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뚫어가지고 그렇게 뚫으면 벌써 여왕개미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 이분들을 이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에게 이름표를 해달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저 옛날에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내시경입니다. 저 때가 의학계에서 내시경을 개발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버드 대학 근처에 그 몇몇 회사들이 내시경 했어요. 그때 저랑 같이 일하는, 같이 연구했던 지금 브랜다이스 대학의 교수인데요. 댄 퍼럴만이라는 유태인입니다. 제가 이때 유태인의 진면목을 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더니 또 저걸 무슨 재주로 우리가 삽니까? 우리 연구비라는 건. 저희들처럼 저희 자연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연구비 수준이 이렇게 실험실에서 하시는 분들 연구비에 0의 숫자가 하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 그 버스턴 주변에 저걸 개발하는 회사가 4개가 있었는데 그 4군데다 편지를 촥 내더라고요. 내가 니네 4 제품을 내가 비교해 주겠다. 나한테 보내라. 그게 그렇게 편지를 냈는데 4곳에서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이거를 잔뜩 받아가지고 열대로 내려갔어요. 여기는 사람의 흔적이 없는 열대 정글 아닙니다. 그 정글 안에서 최첨단 의학기기를 이용해서 저는 아무도 인간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한 번도 들여다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걸 들여다보면서 지금 누가 알을 낳고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고 이거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고무마개를 다 해놓고 이제 수시로 가서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하는 도중에 이게 지금은 아주 잘 발달, 초창기에는 이게 광섬유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걸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끊어져요.
20개를 받아갔는데 20개, 18개가 이게 중간이 다 끊어져 갖고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어떡하면 좋냐? 이 친구가 또 편지를 내더라고요. 그 회사들에다가 결과를 해보니까 니네 건 이게 구부러지면 다 끊어지더라. 새롭게 뭐 개발한 게 있으면 보내라. 페덱스로 그 정글로 2회사가 보내왔어요. 야, 그래서 또 연구를 제가 아주 무지하게 존경합니다. 예. 유태인들이 괜히 유태인이 아닙니다. 저 친구하고 저하고 고민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다른 집단에 밀리게 돼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중에 최선을 다한 이 여왕개미들 중에 누군가 한 마리가 진짜 여왕이 돼야 됩니다. 싸웁니다. 그때 싸워서 이기는 여왕이 됩니다. 너무 충성하다가 기진맥진하면 그때 다른 여왕한테 당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척하면서 내 몸은 잘 간수하면서 요 기가 막힌 밸런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속이는 놈들이 있지 않을까? 알을 낳는 척만 하고 안 하면서 자기 몸이나 잘 챙기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들여다보면 4마리가 같이 하는데 배를 보면 이렇게 다 통통합니다. 이게 전부 알이거든요. 흰 알들이 여기 있어요. 다 낳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들여다가 내시경으로 보면서 누가 알을 몇 개 낳는지 도저히 그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기로 했냐면 요 4마리에게 아까 그 식물이 만들어주는 뮬러리안 바디라는 걸 있죠. 그거를 먹일 때 염색을 다른 색깔을 해서 따로 먹였어요. 야,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알을 낳는데 그 색깔로 알을 낳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알 색깔에 따라서 알 수만 다 세면 됐어요. 모두가 다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알을 낳는다는 게 나타납니다. 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윗집 아니면 아랫집한테 당하니까 하루라도 먼저 20마리의 일개미들이 굴문을 뚫고 나가면 그 나무에 있는 모든 먹이를 다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늦게 나오면 굶어서 다 죽는 겁니다. 경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원을 완전히 확보를 해갖고 자 이렇게 친했습니다. 같이 자식을 기를 때는 왜 친하냐 하면 얘네들은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자기 몸을 녹여서 다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 동료가 아닌 겁니다. 서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빨리 키워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1등이 돼야 된다 막 합니다. 그러던 여왕개미들이 일개미들이 이제 나가서 이 먹이를 가져오기 시작하면 이 이른바 경제를 치면 폐쇄 경제가 이제 개방 경제가 되는 겁니다. 무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거의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여왕개미들은 몸에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내장 빼놓고는 다 소진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가서 이렇게 잡으면 부서집니다, 몸이. 그 정도로 완전히 소진했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이 일개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거를 먹으면서 다시 몸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개방 경제가 됐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어떻게 이제 또 잘 간수하느냐는 건데 어제까지는 자기 몸을 녹여가면서 먹여주던 내 이 귀한 동료가 오늘은 밖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얘가 왜 먹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서로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눈빛이 달라진다 표현합니다. 그때부터는 잠시만 옆에 잘못 보면 덤벼들어서 목 자르고 허리 잘라내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가보면 그 슬라이드를 제가 빼버렸네요. 목이 잘린 것들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쟁이 시작된 거죠. 피 흘리는 정치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일개미들은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 여왕개미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한 마리가 살아남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 나라 전체, 이 나무 전체를 차지하는 여왕으로 등극하려면 최선을 다한 내 동료들 중에서 내가 또 승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삶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이 개미에서는 이렇게 여왕개미들끼리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동맹을 맺어서 천하를 평정하려고 하는 개미들이 한 30여 종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동물행동학 백과사전이라는 걸 제가 편집장 중에 하나로 해서 같이 만들면서 저는 그 안에 한 꼭지를 쓴 게 이런 개미들에 대한 논문을 전부 정리를 했는데 해보면 제가 연구한 이 아즈텍 개미가 예외고요. 나머지 개미에서는 일개미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왕개미들이 한 5마리 정도가 이제 해서 천하가 평정됐다고 딱 판단이 되면 일개미들이 일종의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안 보이는데 지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고서는 한 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4마리를 숙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과정이냐면요. 그 5마리의 여왕개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알 낳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러면 그 일개미들 중에 내 자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개미들이 전체적으로 합의를 봐가지고 한 엄마만 남겨놓고 나머지 엄마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중에 일부는 자기 엄마를 물어 죽이는 거죠. 자기 엄마도 가차없이 물어 죽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크게 공헌할 것 같은 여왕을 하나 살려놓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개미는 정말 냉철하게 합리적입니다. 그때 우리 엄마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 중에 가장 훌륭한 엄마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 엄마를 다 처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 나라가 천하를 평정해야 되지만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 앞에서 뽑히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잘나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게 환경과 인간이라는 제가 이대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수업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이화여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제법 많잖아요. 어떻게 서울대 출신이나 연대 출신보다 이대 출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늘 보면.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내가 이번 학기에 모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겠다. 국회에 가면 위원회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각자 위원회에 소속이 돼야 된다. 근데 내가 국회의원은 만들어줄 수 있는데 보좌관은 못 붙여주겠다. 그럴 돈이 없다 나한테. 그래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된다. 의원인 동시에 보좌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각자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몇 명씩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환경과 인간에 관련되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원 개선위원회, 먹거리 개선위원회, 자전거 도로 만들기 위원회, 하여간 별의별 거를 다 해서 합니다. 위원회 전체로 점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점수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가 학점을 내보면 위원회 활동만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 걸 못 챙긴 사람은 A를 못 받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적당히 했는데 지 것만 잘 챙긴 이 친구도 A를 못 받습니다. 양쪽을 다 잘해야 결과적으로는 A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대놓고 인생이란 결국 그런 거 아니겠느냐. 산다는 게 결국은 남과 함께 살면서 남도 도우면서 남과 함께 가면서 그렇지만 내가 제일 잘 되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대놓고 하면 왕따 되는 거고 그걸 못하면 내 주변 사람들만 다 잘 되고 나는 자꾸 처지는 거고 그럼 난 또 우울증 걸리는 거고 살아남으려면 함께 가면서도 어쩌면 내가 더 나서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내 주변을 정리하면 안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면서 그래도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내 동료가 쉴 때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다. 그게 가장 정직하게 이기는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자연계에서도 제가 끊임없이 봤고 우리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 같고 기업들은 이미 그런 일들을 시작했고 어쩌면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들여다보면서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혼자 잘 되는 일이라는 게 이 세상에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되 우리가 이태석 신부가 아닌다면은 무조건 남을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할 수는 이방 안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몇 안 될 겁니다. 이방 안에 테레사 수녀님이 될 수 있는 분은 제 생각에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이 묘한 밸런스를, 묘한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느냐, 결국은 그게 삶의 그게 아닐까. 저는 코어피티션이라고 단어를 선택했습니다만 영어 단어에는 코어퍼티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뒤져보시고 찾아보시려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R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cooperation이 여기까지 온 거고요. competition이 뒤에 붙은 거고요. coopetition은 co만 cooperation에서 온 거고 이제 competition 뒤가 정확하게 붙은 거고요. 요 두 가지 단어가 다 비슷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우디 플라워스라는 MIT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gracious professional이라는 개념을 오래전부터 설명하셨어요. 프로페셔널, 전문인들이 기가 막히게 능력이 좋으면 그냥 혼자서 다 잘 먹고 혼자서 다 거머쥘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그냥 능력만 앞세우는 프로페셔널보다 능력도 있으면서 주변도 살필 줄 아는 gracious한, 우아한 그런 전문인이 진짜로 살아남는다 하는 걸 한 거죠. 결국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치열하게 삽니다. 예, compete like crazy 그랬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기의 경쟁자들을 respect와 kindness로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간단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예, 경쟁해야죠. 경쟁하지만 아주 정당하게 나와 같이 경쟁하는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경쟁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거진 다 됐습니까? 예. 제가 스스로 구글에서 찾아놓고 되게 마음에 들어 한 사진입니다. 저 할머니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손자가 귀엽긴 한데 참 귀하고 그런데 손자의 모호크 머리를 볼 때마다 수심이 가득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굉장히 궁금해하던 겁니다. 왜 이전 세대는 늘 다음 세대를 못마땅해 할까? 예, 우리 부모님이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야, 도대체 네가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저는 좀 다른 것도 문제였지만 요즘 태어났으면 저는 병원에 끌려갔을 거예요. ADHD로 그건 제가 판단했어도 ADHD 판정을 내렸을 거예요. 제가 너무 부산스러운 아이였기 때문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바깥에 데리고 나가기를 거부하셨대요. 데리고 나가면 그냥 윈도우를 그냥 이렇게 쓸고 다니고 시장에 데려가면 다 집었다 놨다 다 해야 되니까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제 아들을 어느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데려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얘는 안 되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하셨어요. 근데 그날 제 아들이 굉장히 행동을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까다롭게 굴어서 이제 그걸 자르느라고 아이가 ADHD를 보이는 것 같다. 제가 학교 찾아가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저 꿀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뛴 건데 저는 그래서 왔는데 또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이 방 안에 앉아있는 젊은 여러분들을 불편해합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헝그리 정신도 없어 보이고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사는지 맨날 이런 거에 푹 빠묻혀가지고 뭐 하는지. 그런데 이 스테이트먼트가 참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못하면 지금쯤 우리 인류 멸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세대가 거쳐왔는데 계속 나빠졌으면 지금 우리 망했어야죠.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찬성하신다면 이 얘기는 거짓이죠. 저건 참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이전 세대보다 어떤 형태로든 더 훌륭합니다. 저는 그거를 한 4, 5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요즘 힘듭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 앞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 보여요. 여자대학 교수가 이렇게 학생이 너무 예뻐 보이면 큰일 납니다. 제가 요즘 수업 시간에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싶고 이런데, 큰일 납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데, 우리 지금 젊은 세대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제 나름대로 공감의 세대라고 규정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지금 이 방 안에 젊은 친구들은 못 믿으실지도 모르지만 저희 세대도 봉사활동 할 줄 압니다. 믿어주세요. 어디서 큰일 터지면 저희도 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생각하고 갑니다. 내일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고 내일 보고서 써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 오늘은 안 갑니다. 그거 마치고 모레쯤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냥 문자 날리면서 가더라고요. 나 간다. 친구 오면 나 저녁 때 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걱정하는 거예요. 너 내일 시험이라며. 입사 그건 어떻게 하고. 도대체 여러분은 제정신입니까?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우석훈 박사가 여러분 보고 88만 원 세대라고 질러댔어요.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뭘 돕겠다고 가요. 그게 여러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여러분을 이라고 보면서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면 이 사회의 게임의 법칙이 바뀌는 건 아닐까? 제 부친은 월급쟁이로 평생을 이렇게 사셨는데요. 평생 자랑이 딱 하나입니다. 나보다 더 청렴하게 산 놈 있으면 나와봐. 이게 자랑인데 그 아들들이 지금 또 아버지를 비슷하게 또 흉내를 내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청렴이란 단어처럼 이 세상에 싫은 게 없다. 저희 어머니는 그 청렴한 남편을 모시고 아들 네 형제를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던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 시절인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는 술도 제대로 드신 적도 없고요. 아주 그냥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는데 어느 날 술이 만큼 취해갖고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한 얘기 또 하고 한 10번을 반복하시는데 야, 테이블 위에 사과가 20개가 있었다. 사람은 30명쯤 된다. 난 차마 손을 뻗어서 그 사과를 하나 못 집겠더라. 내가 잠시 이러고 있는데 3개, 4개 집은 놈이 나를 돌려다보면서 야, 바보같이 넌 1개도 못 집었냐? 야, 여기 하나 있다.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부친은 청렴하신 게 아니라 소심하셨던 거예요. 그냥 쥐지를 못한 거죠. 줬다가 어떻게 될까 봐. 우리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는 보릿고개라는 걸 실제로 겪어본 분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보릿고개 겪은 분들한테 보릿고개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서 사과개짝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버지는 사과객자가 엎어놓고 공부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냐. 저희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과를 거머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걸 안 쥐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러고 좀 너무 많이 가졌나? 그럼 조금씩 내놓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제가 관찰한 여러분은 처음부터 나누더군요. 지 것도 없는 주제에 지가 뭘 나누겠다고 하더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대단한 우리의 지도자들이, 성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배려하라. 함께 살자. 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원수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원수입니까? 그 많은 분들이 똑같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성취해야 될 가장 고귀한 덕목이라는 거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젊은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됐을 때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나눌 줄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공감,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공감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세대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이 아주 묘한 대선이었습니다. 2030과 5060이 그냥 완벽하게 갈려서 찍었던,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금년 1월 1일 날 특집을 했습니다. 2030 대표와 5060 대표가 편지를 주고받는 특집이 있었습니다. 2030 대표는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했고요. 5060 대표를 절더러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고사했습니다. 제가 몰골은 5060인데 마음은 2030이라서요.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써달라 그래서 썼습니다. 뭐 잘못했죠, 신문이. 전 뭐 5060 대표를 하기는커녕 제가 그냥 2060 앞에 무릎 딱 꿇고 뭐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 세상이 우리가 만든 세상보다 반드시 아름다울 거를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뭐 5060하고 비교하고 뭐 경쟁하고 그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 내가 5060 다 설득해서 여러분 뒤에 줄 서겠다. 그냥 여러분이 만드는 세상이 분명히 멋진 세상이 될 거다. 그냥 밀고 나가라. 세상을 상대로 그냥 경쟁해라. 요 좁은 땅에서 뭐 당신들이 은퇴 안 하면 우리한테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소리 할 것도 없다. 그냥 세상을 상대로 여러분은 멋진 그걸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저는 빈소리로 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멋진, 여러분이 2030이 5060이 되는 날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학명을 좀 바꿔보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뭐 과학계가 갑자기 인간의 학명을 바꿔주는 건 아닌데요. 제가 떠들어 봅니다.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준비해서 갔던 건데요. 우리 인간은 호모라는 속에 속해 있는 동물이잖아요. 뭐 이렇게 도구 사용했다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가 있었고요. 두 발로 섰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고 크로마뇽 뭐 하다가 네안데르탈인 얼마 전까지 우리랑 같이 살았어요. 유럽에서. 그러다가 그 친구들도 다 없애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서 드디어 한다는 말이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다. 사피엔스라는 말이 영어로 wise라는 뜻이거든요. 뭐 도구 썼다 일어섰다 뭐 몇 마디 하더니 이제 드디어 우리를 가리켜서 현명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명하십니까? 전 동의 못합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훌륭한 브레인을 가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린 헛똑똑한 동물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현명하다면 우리가 숨도 제대로 못 쉬게 공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도 또 탁하더라고요, 공기가. 정말 우리가 현명하다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마셔야 되는데 마시면서도 사실 깨름칙합니다. 서울시의 물, 아리수라 그러죠. 세계 최고의 워터 퀄리티 검사 기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물이라고 검증받은 물입니다. 우리 안 마시죠, 절대로. 그리고 사서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대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테스트 하기 전에 왜 수돗물을 안 마십니까? 그랬더니까 더러운 것 같아서, 맛이 없어서, 염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은 이유였습니다. 서울시 아리수를 병에다 하나 넣고요. 똑같이 생긴 병에다가 제일 생수 중에 제일 비싼 아비앙을 따라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다 해갖고 3개를 했습니다. 아리수가 1등 했습니다. 학생들이 마셔보고. 거기다가 제일 많이 가서 찍었더라고요. 찍으면서 왜 이거를 찍었느냐를 또 설명하는데 또 찍게 했어요. 맛있어서, 깨끗해서, 향기가 좋아서. 아까 얘기했던 거 3개가 전부 다 뒤집히면서 아리수가 1등 했어요. 현명하십니까? 아리수가 제일 깨끗한 물인데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데 우린 구정물을 병에다가 넣고 이걸 돈 주고 사 먹고 있습니다. 대단히 현명하십니다. 예.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전 이제 우리가
현명한 인간이라는 그런 자화자찬 이제는 접고 정말 남과 함께 살려고 하는 공생인, 우리끼리도 공생해야 되고요. 자연계의 다른 생물과도 공생할 줄 아는, 왜? 하나밖에 없는 지구니까. 우주에서 1등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지구에서 우리가 다 함께 잘 살고 싶은 거니까 이제는 공생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오늘 드린 그런 말씀들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호모 심비우스의 정신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해야 되는 때가 온 거 아닌가. 더 이상 옮겨갈 동굴이 없습니다. 예, 제가 출마하더라도 찍지 마십시오. 나라 못 옮겨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 안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